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과자를 먹을 때는 단맛하고 짠맛을 적절하게 번갈아 먹는 게 참 좋은데 시장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좀 단맛을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어제 시장이 아주 달콤한 단맛을 줬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은 짠맛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하락폭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자, 시장의 짠맛에 지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정유사들이 수출 호조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한번 같이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사들이 수출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 4사의 3분기 이 석유 제품 수출이 분기 기준 사상 최고였다고 하고요. 또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 지금 석유 제품이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게 6위였는데 지금 올해 1분기에서 3분기에는 반도체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정말 좀 수출 효자로 지금 급부상한 모습인데 자, 지금 무역 수지 자체로 보면 7개월 연속해서 적자 아닙니까? 지금 이 정유 4사의 3분기 성과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죠. 일부 극소수로 이제 포항 쪽에서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건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산유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수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 그 원유를 막대하게 수입을 해와서 이것을 정제, 이제 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수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남쪽 지방, 이제 저희 이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 지방에 가면 석유화학 벨트가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정유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회사들이 고도로 이제 밀집해가지고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원유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란산 원유입니다. 이란산 원유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석유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석유가 아니고요. 이란산 원유 같은 경우는 정제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런 쪽에서 좋은 기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휘발유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솔린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순수하게 거의 가솔린에 가까운 거고요. 이란산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끈적끈적한 이런 그런 원유 상상해 가시죠? 이런 것들을 정유하다 보면 각종 석유화학 제품서부터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정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한 그동안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요. 그러한 증설 효과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수출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두 가지 효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을 이제 최슬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원유를 이제 들여오는 양은 거의 동일한데 이게 워낙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수입 물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일어났습니다만 이것도 수출할 때는 우리가 또 환율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최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수출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것은 기존에 이제 투자를 했던 공장들의 증설 효과 플러스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단위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 정제 마진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정제 마진을 적용을 하거든요. 각 지역마다 이제 이것을 하는 게 다른데 우리는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제품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싱가포르도 여러분 우리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싱가포르이 조그만 땅인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만을 막아가지고 매립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막대한 석유화학 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 석유가 나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화학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안 하고 있는 산업들이 없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정유주들의 이 석유 화학 제품의 이 수출에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좀 종목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오일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 자체는 다소 좀 부진한 결과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4분기부터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증권가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3분기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정제 마진 또 환율이 아무래도 정유주들 실적을 좀 좌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소장님께서는 지금 S-오일의 하반기 실적이나 주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정유주와 석유화학주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유주의 대표 주자는 S-오일이고요.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것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죠. 여전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정제하는 거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S-오일은 그냥 기름 회사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S-오일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나머지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에탄올, 메탄올 우리가 뭐 등식도 모르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심지어 아스팔트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뭐 PVC 제품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낸 뭐 그 기초 원료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죠. S-오일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결국 재고 처리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름을 이란에 아까 말씀드린 이란에서부터 이제 기름을 싣고 오면 기름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에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올 때 이제 재고로 잡힙니다. 보통 약 한 달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가가 한 $120대까지 올 중반에 뛰었죠. 그러면 거기서 한 $100에 샀던 게 한 달 사이에 오는 동안에 $2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100에 사서 $120에 팔았으면 어떻게 되죠? 이윤이 막대하게 올라간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한 달 전에 $120에 산 기름이 지금 오면 어떻게 되죠? $100에 팔면 손해가 나는 거죠. 기름은 그냥 그대로 오고 있는데 이게 재고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갈 때는 정유회사들의 이윤이 크게 커지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떨어지는 기조,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미세 조정에 따라 오늘도 이제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어쩔 수 없이 이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출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4분기와 이제 내년도 전망치를 보면 일단 경기 둔화 우려감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가격을 내렸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주들 이제 최근에 자동차주도 떨어진 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뭐부터 하죠? 일단 자동차 안 바꾸고 휴대폰 안 바꾸고 뭐 움직이는 것도 좀 덜 움직이고 지금 더군다나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특히 이제 오늘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반도체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전 업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는 석유화학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정유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글쎄요, 뭐 과연 4분기 때 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오일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이야기 중에서도 나왔지만 석유화학주, 정유주 분명히 좀 차이를 두고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업황에 대해서도 지금 뭐 석유화학 업황이라든지 정유 업황이 조금 상반된 분위기들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유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2차 전지, 뭐 정유 빼고는 국내 산업 다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내년 업황을 좀 주요하게 작용하게 될 이런 주요 배경들 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석유화학주나 정유주는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정유주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석유화학 쪽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동에서부터 원유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정제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럼 어디에 수출을 많이 하냐라고 보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중국도 물론 이제 막대한 석유화학 단지들이 있고 이것을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중국을 수출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결국 이제 내년도 중국 경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확정이 됐고 본인의 이제 입지를 더 키워가면서 중국의 그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원래 내세웠던 것은 성장보다는 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원래 처음에 주석이 됐을 때도 주가가 한번 빠졌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한 7, 8%씩 고도 성장을 해왔었던 게 사실인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 이제 우리는 성장에 따른 어떤 그 폐해라고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주택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 분배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죠. 어찌됐든 이제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 견제 세력을 다 몰아낸 상황에서 혼자 이제 뭐 거의 독재다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제 서방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분배라는 거 지금 이제 공식적인 그런 용어로 또 쓰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그 전인대 회의 때문에 늦춰서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3분기 경제 성장률 중국이 3%대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코끼리가 그동안 뛰었는데 이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코끼리가 뛸 때 우리나라 석유화학이라든지 대중국 관련주들이 막대하게 주가가 뛰었었는데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다라면 아무래도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주들에 대한 어떤 내년도 전망을 보게 된다라면 조금 밝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뭐 아무래도 경기랑 떼어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석유화학주의 미래 밝게 점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경기랑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 중국 경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시진핑 1인 집권 체제로 가면서 더욱더 조금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불안함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뭐 석유, 화학주들 또 정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동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관련차들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는데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좀 초강수를 뒀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글로벌 시장, 석유 시장 또 자동차 업계 좀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저희가 좀 미리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얘기가 처음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니까 올 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친환경 기조였었죠. 그런 기조였었는데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을 잠그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친환경 상황을 좀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이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밝힌 게 자동차 업계랑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논의 과정이 있었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뒤로 밀어달라라는 그런 아무래도 의견을 제출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하지만 어찌됐든 합의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2035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 3년 정도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더 이상 석유화가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 기술로 봤을 때는 어떠한 차들도 이제 판매 못합니다. 이제 그게 확정이 된 거죠. 일부 유럽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히토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히토리라는 게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없어지는 것보다 히토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랬고 또 한 가지 자기네들이 열심히 친환경 해서 이쪽을 해왔는데 유럽에서 떠오르는 그러니까 그 배터리 회사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없죠. 지금 이제 배터리 회사를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3국이 거의 장악해 버렸어요. 물론 이제 유럽이 있긴 한데 조금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거죠. 자기네들이 친환경을 열심히 외쳐서 벤츠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거 만들어내는데 보니까 다 중국산, 한국산, 일본산이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기조로 간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앞서 언급드렸던 히토류 같은 부분들은 지금 이제 리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어떤 영향이냐라는 슬기 아나운서의 핵심적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드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석유의 10%가 적어요. 그 자동차.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름 넣는 게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석유가 이제 막대하게 이제 여러 분야에 쓰이는데 뭐 비행기에도 쓰이고 배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만 이제 자동차에 넣는 게 한 10% 정도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사라질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35년부터 안 판다고 해서 석유차들이 35년부터 못 다니는 건 아니죠. 34년에 사신 분들은 한 10년 탄다라고 보면 더 이제 진행되긴 서서히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뭐 석유화학 업체로서는 악재고요. 한편으로서는 2차 이제 오늘 소재들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쪽들에는 호재죠.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들도 점점 이런 어떤 그 업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산업의 변화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정말 뭐 산업들이 다들 급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좀 천천히 따라가 보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4분기 지금 여행과 난방의 수요 증가로 유가 반등도 유력하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WTI를 기준으로 봤을 때 WTI 올 여름에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후퇴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뭐 원유 감산 합의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정유 관련주들 앞으로는 어떤 추세를 이어가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소장님, 정유주들 앞으로 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지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난방 수요 이제 북반구 이제 지구의 북반구가 이제 겨울에 들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유가와의 관계 이거를 한번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에 아무래도 많이 떼죠. 불을 떼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유럽 쪽이었는데 유럽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해버렸죠. 그동안 이제 유럽이 열심히 탱크를 채워놓은 상황이고 유럽은 좀 의외로 지금 더운가 봐요. 우리는 지금 갑자기 좀 추워졌고 오늘이 조금 서울 기준으로 좀 온도가 높은데 유럽은 아직까지 난방을 본격적으로 생각보다 좀 더디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올겨울을 잘 넘길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안 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만약에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파는 쪽이 나한테 돈 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이제 파이프를 딱 꽂아 놓으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그걸 탱크를 채워야 되는데 탱크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제발 물건을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럴 정도로 천연가스는 지금 남아 돌아요. 미국 내에서. 그다음에 이제 정유 이제 기름 같은 경우는 결국 난방 수요 때문에 정유값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거는 계절적 요인이니까. 문제는 이제 미국에 저는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슬기 아나운서가 이제 감산 얘기를 했었죠.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 감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90만 배럴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00만 배럴은 목표치를 안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그 비축유 100만 배럴을 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딱 똔똔을 치겠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런 개념인데 왜 그랬냐라면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중간 선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물가 안정을 최고 목표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차가 여러 대 있으니까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는 걸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정시키는 거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누가 이기든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풀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유가가 좀 올랐죠. 그걸 먼저 선반영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의견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유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냐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다. 결국 이게 유가를 결정하는 게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수요가 늘어나주는 게 중요하지 공급을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기름값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제 유가를 움직이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요와 공급 아까 말씀드린 거, 두 번째는 유동성과 심리인데 유동성은 우리가 이제 2020년과 2021년에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놔가지고 올라갔던 건데 지금 양적 축소죠. 유동성은 이미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심리,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올 초에 잠깐 올라갔던 게 불안감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사그라들었다라면 세 가지 요소 중에 유일하게 수요와 공급이 남았는데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정유주들은 조금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미국의 중간 선거가 모든 이슈를 챙겨가는 것 같네요. 일단 뭐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유가를 결정하게 되는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본다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지금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수요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유주 접근은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정유주 또 석유화학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임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속까지 들여봐야 하는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이슈가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미국 3분기 GDP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자, 국내 총생산 GDP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전환되는데 자, 그게 왜 호재로 작용을 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미국에서는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 침체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를 보면 미국 성장률은 코로나 여파로 2010년도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6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었는데 자, 이번에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 2번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이 성장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좀 돌리고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지만 이제 겉면적으로는 플러스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미국 수출 그리고 소비,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지출 등이 좀 많이 늘어서 GDP 증가율이 2.6%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원유 그리고 석유 제품 증가가 가장 많이 컸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의 원유와 정제, 석유 제품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고 원유 수출량만 놓고 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제재는 이제 미국에는 좀 좋은 영향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더더욱 안심할 수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슈로는 또 달러의 약세가 있죠. 자, 뭐 최근 약세 강세를 보였던 달러와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달러가 안정이 되면서 뭐 최고 1,450원대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도 1,410원대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 점도 좀 우려할 점이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건 여지껏 좀 터무니없이 올랐던 달러가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인 거지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건 인식하고 원달러 환율도 또 1,200원만 넘어도 엄청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3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황에서는 엄청 싸졌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포인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인 만큼 또 이 이슈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장에 대응하기 또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자, 위메이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메이드 대표적인 게임 회사죠. 미르4를 글로벌로 출시를 해서 연간 최고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NFT 판매와 또 믹스 코인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 주가의 하락으로는 업비트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 투자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인들의 경우 투자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자, 상장 유지가 되는 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메이드 회사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 코인의 위 종목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악재가 크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믹스 코인은 또 위메이드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화폐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 가치가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게임 인기도도 더불어서 하락될 거기 때문에 위 종목 해제가 만약 된다면 다시 위메이드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 해제를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서 위메이드 주가 급락세는 더 나타나면서 이전 최저가까지 갱신도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 뭐 위메이드를 조금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뭐 투자에 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말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가 시장에 좀 충격을 던져줬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영연구원이 선정해준 특징주가 삼성전자, LG생활건강, 팜스토리인데요. 우선 첫 번째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하락폭 상당히 좀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현재 뭐 3%, 3.7%, 57,300원대를 달리고 있는데, 저는 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삼성 계열의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전자업체죠. 네. 제가 왜 고를 선택했냐면,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진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11월 초에 좀 취임을 한다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자, 이사회에서 승진이 됐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전일 뭐 상승에 힘을 더하는 모습도 있었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좀 취임을 한다는 소식이 몇 번 언급됐었는데 일본 내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소식으로 일본 내에도 이슈가 되었다는 점이 좀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등 기업이죠. 그래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더욱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이제 반도체 부분은 47조 7천억 원, 디스플레이 부분은 3조 원을 그 등을 이제 해서 올해 시설 투자에 무려 54조 원을 집행한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부분은 미래 대응을 위한 메모리, 파운드리 인프라에 집중을 하고 선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증설, 공정 전환 투자에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은 중소형 OLED 증설 투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주력한다고 밝혔고 또 기존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 계획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더욱 그리고 앞으로 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지금이 오히려 쌀 때다 기회라고 보고 있고 또 NH투자증권 삼성전자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축소로 인한 업황 개선이 전망되면서 24년도 이익 추정치를
높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본 67,000원에서 72,000원까지 올려 잡았는데, 자,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최근 SK 하이닉스 어닝 쇼크 소식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제 기존 11만 7,000원에서 11만 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굉장히 SK가 마이너스 7% 정도 이제 하락을 보인 점과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그 여파도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이제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 그래도 이제 이런 반도체 하락으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일시적일 거라는 이제 판단으로 해서 이제 오늘 하락을 기회 삼아서 더욱더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지금 실적 쇼크까지도 나왔는데, 자, LG생활건강은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당연히 저는 이거 스톱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LG그룹 계열의 화장품, 생활용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죠. 제가 스탑을 한 이유로는 이제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급감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주력 시장인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속에 정부의 봉쇄 조치 등으로 K뷰티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도 크게 상승을 했고 원가 부담도 가중된 상황인데요. 자, 그 결과로 LG생활건강 올해 화장품 부분 영업이익의 60%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또 예상치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이제 부진한 성적을 내놨고 또 올해 초 시작된 중국 봉쇄 정책이 3분기에도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 3년임으로 이제 앞으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좀 장기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중국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다음 분기 때도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당분간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고, 또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이제 시장 이제 시장이 예상치를 보게 되면 이제 하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또 다만 부채 비율이 적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상황인데도 차트를 좀 보시면 역배열의 또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부하방을 보고 있고 최저점을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모습에 진입하면 정말 위험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슈도 그렇고 재무제표 상으로도 그리고 차트 상으로도 별로 저는 이제 위험한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스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정말 포인트만 빠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특징주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팜스토리는 저는 고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료 업체죠. 그리고 육가공 업체, 육가공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고를 선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곡물 사료들이 끝났는데 왜 고를 하냐는 의문점을 좀 가지실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곡물 사료값은 언제든지 오를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시점을 본다면 곡물 사료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또 공급망이 우려가 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흑해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또 곡물의 최고점을 확인했죠. 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곡물 사료주들이 하락을 좀 보이게 된 건 7월 달에 러시아와 흑해를 통한 곡물 등을 수출을 좀 허용을 해주면서입니다. 협의를 했죠. 자, 근데 약속 기간은 11월 말까지인데, 자, 이제 11월 달이죠. 자, 그러면은 흑해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어서 공급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은 원활해지면서 물가도 안정화가 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곡물 수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해놓고 러시아의 곡물 수출 제재를 풀어주게 해놓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흑해에서 수출을 좀 러시아가 방해를 한다는 이슈가 나와줬죠. 자, 과연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을 보인 러시아가 이번 협정을 연장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럴 이유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곡물 공급이 우려가 되는 시점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이슈는 나와주지 않고 있죠. 또 앞으로 전쟁도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곡물 가격은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팜스토리는 사료와 육개를 판매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그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고기값 그리고 사료값, 비료값 등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팜스토리는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팜스토리 지금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명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이 임박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3% 내린 226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선 기관만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사 자세는 금융투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6거래일 연속해서 물량 덜어내고 있고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사자 행진 이어오던 외국인도 오늘은 팔자입니다. 외국인 현재 2,631억 원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잠깐 6만전자 맛을 봤던 삼성전자 오늘은 3.7% 미끄러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7%대 급락하면서 시총 순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려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이 커진 게 지금 주가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대 하락하면서 68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791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 오전장에서는 600억 원대 순매도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매수 전환하면서 284억 원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총 1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지켜오고 있었는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하락한 사이에 에코프로비엠 3%대 오름세 보이면서 시총 1위 자리 탈환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현재 11만 4,400원 기록 중입니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낙폭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시장 예상대로 99.9% 예상대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FOMC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시장이 아침에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계속 자동차 부품주 쪽 올라갈 거다. 한 번은 올라갈 거니까 자동차 부품주 수급도 좋고 괜찮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어요. 아침에 시점 매매 정수 방송에서도 3기라는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오늘 상한가 갈 뻔했습니다. 3기도 잘 갔고 전기차 섹터,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아침 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표적 종목이었는데 지금 10% 가까이 올라갔죠. 그래서 20만 원 샀던 사람들은 10% 가까이 올라오고 20만 2천 원대, 3천 원대 샀던 사람들은 한 9%대 올라왔는데 대형주가 9%씩 난다는 건 쉬운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이슈들이 나온 것뿐입니다. 제가 저거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한 이후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금요일 날에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그 전서부터 움직일 수 있으니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저점 매수하라
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일단 거짓말이지만 좋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왜 거짓말인지는 올 하반기와 내년 가보면 압니다. 여기서는 어떤 보고서든 뭘 얘기하든 다 좋은 얘기만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내년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얘기로 거꾸로 잡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보고서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도 실적 좋다. 이번에 실적 좋게 나왔어요. 실제로. 실적 좋다는 얘기로 하고 뭐 자세한 얘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좋게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부품주들 이제 수출 더 잘 될 거고 4분기 더 확장될 거고 더 좋을 거다. 그렇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왜 그런지는 궁금하면 이따가 신한수 방송 때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가 하나가 안 갔어요. 다 움직였는데. 그래서 오늘 움직이면서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 만도 뭐 이쪽 애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나머지 SL서부터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유는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거의 급락 분위기죠. 왜냐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1060개 정도가 빠졌고요. 코스피도 504개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아침에 갭상승 아니죠. 갭하락을 주고 나서 반등 주고 올라가는 척을 했는데 결국은 죄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래도 마이너스 1% 안 됐네요. 마이너스 0.89. 근데 코스닥은 1%대 하락. 일단은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팔죠. 많이는 아니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오늘 1,400 가까이 나왔다가 지금 막판에 다시 들어주면서 700원으로 줄이기는 했는데 일단은 홍콩 시장하고 저기 어디야 중국 시장 여기가 일단은 지금 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 1.97 전저점이 깨져버렸고요. 홍콩도 마이너스 4.2%. 야 이거는 뭔가 좀 그렇죠. 일단은 안 좋은 겁니다. 저점이 깨지고 오늘 1, 2%도 아니고 4%가 빠졌다는 건. 뭐 일본 시장은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FOMC 앞두고 일단 경계감도 있고 뒤쪽에 중화권은 자꾸 불안불안하게 움직이는 게 뭔가 사건이 좀 터질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지 뭐 아직 나온 거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분위기는 좋다가 말았다 정도의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주일 동안 사실 지난주도 자동차 부품주 얘기했는데 요쪽으로 공략하셨던 분은 오늘 수익 났을 때 잘 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FOMC 지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매매 게임이에요. 게릴라 작전. 먹고 팔고 또 기다리면 또 싸게 또 내려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자 지금 삼성전기 보면 완전 난리가 났죠. 지금 미국 선물에서 실적들이 빅테크 기업이 안 좋아서 안 좋았다라는 뭐 소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 IT 기업이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올 하반기 내년에 계속 안 좋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잘못 산 겁니다. 안 좋겠지 하고 빠지겠지 하고 안 사는 사람들이 맞는 거고 어쨌든 IT 기업들도 반등 주면은 단타를 쳐야지 이거 계속 들고 가려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지금 하이닉스 봐봐요. 지금 오늘 어제도 4% 빠지고 오늘 7% 빠지고 난리가 났죠.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뭐 반등은 다시 주겠지만 얘네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얘기했던 게 그나마 제일 안전한. 충당금 이슈만 없었으면 현대차도 기아차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을 겁니다. 매출액은 굉장히 좋았고 매출액이 좋다라는 얘기는 자동차 부품도 좋다라는 얘기고 왜냐면 많이 팔렸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시장은 좀 하락해야 된다. 근데 그건 제 기대인 거고요. 아직 하락을 시작한 거는 아닙니다. 하락하면 좋다라는 것은 오늘 자동차 부품주 수익나는 사람 팔았을 거 아니에요.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내려오면 종목들 딴 것들도 싸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겁니다. 빠지면. 근데 반대로 FOMC 다음 주 갔는데 시장이 올라간다. 아직 그러니까 빠진다라는 건 없어요. 오늘 지금 잠깐 빠져서 그렇지 오늘 빠졌다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손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현금 있는 사람들이 왜 유리한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빠지면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증권주 뭐든지 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이 갑인 거고요. 시장이 만약에 급등하고 올라간다. FOMC 지났는데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이 돼서 뭐 0.75 할 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뭐 괜찮네 하고 미국 시장에 급등 나오면 급등한 다음 날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종목들 싼 것들 많거든요. 그러면 종목들 폭등할 수 있는 거 3기처럼 거의 상한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또 나옵니다.
현대모비스처럼 7% 먹는 거 어렵지 않은 10% 먹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모비스. 지난주도 한번 20만 원에 추천했었고 이번 주도 아침 방송에서 20만 3천 원, 20만 2,500원 어제도 추천했었네요.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되게 잘 갔죠. 실적 발표는 이미 좋을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요. 수급이 굉장히 최근에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자꾸 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죠. 기관들이 19만 주를 샀네요. 자, 일단은 오늘 수급 때문에 이게 수급 때문에 안 빠지고 다음 주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급의 주식은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적 필요 없어요. 수급만 좋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죠. 수급의 힘으로 계속 올라갔던 건데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저는 근데 팔라 그랬습니다. 왜냐? 딴 거 사면 되니까. 뭐 자동차 부품 딴 거 사면 되죠.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살펴보니까 유럽 연합에서 EU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소식이 전해졌다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 한 번 더 나왔고 어제 폭스바겐에서도 2035년 정도 거기서부터 이제 내연기관 차를 안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얘네들이 계획을 앞당겨서 내년부터 안 만든답니다. 폭스바겐은. 다시 정리해주면 유럽연합은 2035년도서부터 전기차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엔진 달려있는 뭐 이제 공해 일으키는 차들 만들면 다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2035년까지 얘기를 했고요.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뭐 타고 다니는 상관없지만 판매가 안 되는 거고. 폭스바겐은 내년도서부터 전량 다 전기차로 만들겠다.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적은 좋았습니다. 뭐 실적 얘기는 뉴스 보시면 나오니까 현대차 실적 좋았다. 뭐 전년 동기 대비 좋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건데 4분기도 무지하게 좋을 거다. 사상 최대치 될 거다.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팔아버리고 다른 거 부품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돈 벌 거 많아요. 장만 빠지면. 그래서 흔들리면은 좋은 기회고요. 자, 두 번째는 HL 만두인데 이것도 수요일 날에 이제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날에 표적 종목으로 줬던 건데 HL 만두 가격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아주 잘 날아가죠. 새우가 차이 때문에 안 들어왔어요. 얘도 근데 올라간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똑같은 이유기는 한데 3분기 실적이 좋았답니다. 좋았고 마찬가지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보나마나 수급이 좋으니까 올라갔겠죠. 오늘 개인들이 싹 다 팔아버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더 팔았으니까 샀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 이걸 판다 그래서 억울할 거 없어요.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좀 시장이 좀 빠지면 살 것들 많으니까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요런 애들 또 공략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3기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수요일 날인가? 25일이니까 목요일인가? 기억이 안 나요.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25일 날에 표적 종목으로 줬던 종목인데요. 3,495원에 수익률은 25.8% 수익이 났습니다. 마찬가지 팔아버렸으면 되는 거지만 뭐 조금 냉겨놨으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많이 팔면 다른 것도 사면 됩니다. 얘도 전기차 테마인데요.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자율주행차 할 것들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장 점수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5.2, 매수 포인트는 80.5, 자동차 부품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시사주였습니다. 네, 모빌리티 관련주들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이정수 파트너와 못다한 이야기는 소통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한 주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